이미 결정했어요. 35년. 아우, 참 긴 시간이죠. 저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요. 늘 비슷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또 시큼하게 잘 익은 묵은지,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마리. 그날도 뭐 여느 때와 같은 그런 저녁 식탁이었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기가 무섭게 TV 리모컨부터 찾더라고요. 밥 한 술 뜨기도 전에요. 국물 짜다. 간은 봤어? 늘 그랬던 남편의 말은 참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대답 대신 밥 숟가락만 들었어요. 이게 대답하면 또 싸움이 될 테니까요.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 또 멀리 외국 사는 딸, 넓은 집엔 이제 남편과 저, 정말 단둘뿐인데 우리 사이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그저 TV 소음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릇들을 묵묵히 치우던 제 손이 어느 순간 물에 젖은 채로 그냥 멈춰섰습니다. 어쩌면 그때 멈춘 건 제 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확 풍기는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비틀거리면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잠시 켜졌을 때 여자 이름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화면을 가리는 그 손동작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뭐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먼지 쌓인 서랍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간호질습을 나갔던 병원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유니폼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쓴 제 모습이 지금의 저와는 너무 달라서 낯설면서도 참 반듯해 보이더군요. 그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그날 밤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때의 나로 돌아가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뭐 예상했다는 듯이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이 나이에 이혼? 아유, 창피하게 왜 이래?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애들 볼 낯도 없어.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조용히 살아. 응?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은 그렇게 대놓고 다른 사람 만나면서 저는 평생 당신 밥이나 짓는 사람 취급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집에서 밥이나 차리다고 태어난 사람인가요?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서 저도 진작에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게 나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기지 마, 위자료. 그래, 그거라도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더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장 찍어. 위자료 안 받아요. 그 돈 받으면 당신 곁에서 보낸 제 수십 년 세월이 고작 돈 몇 푼으로 계산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냥 이혼해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정리예요. 제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참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짜 위자료 안 받겠다고? 그럼 나야 뭐 손해볼 거 없지. 너도 참 질긴 여자야. 즐기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즐기게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야 겨우 끊어내려는 참이었는데요.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가장 먼저 산 것은 밥솥도 이불도 아니었어요. 서점에 들러서 간호조무사 교재 한 권을 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책을 펼쳤어요. 손님들 쟁반을 나르다 뜨거운 국물에 손등을 대는 날도 있었고 설거지하느라 손 마디마디가 퉁퉁 붓는 날도 많았지만 공부는 정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다 그만 국물을 교재 위에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노랗게 번진 그 라면 국물 자국이 꼭 제 지나온 인생의 얼룩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책을 펼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그러한 흔적. 그래도 저는 매일 그 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페이지부터요. 몇 번의 도전 끝에 간신히 자격증을 따고 작은 병원에 처음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다들 나이 많은 신입이라면 신기해하고 반겨주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어김없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나이에 신입이라니 뻔하지 뭐. 우리 자리 뺏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이 많은 신입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날카로운 눈총이 쏟아졌고 저는 어느새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서 환자 한 분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는데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병원장실로 조용히 불려 올라갔을 때 심장이 정말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병원장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CCTV 녹화 영상을 함께 확인하자고 하시더군요. 영상에는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의 부주의가 명백히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잘못 아니네요. 마음고생 심했겠습니다. 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 입구에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공고가 붙었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에 있을 때 병원장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순댓국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댓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병원 있어요? 내가 추천서라도 써줄 수 있는데 짧게 봤지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습니다. 정숙 씨는 좋은 간호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날 병원장님은 제 손에 추천서 한 장을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뜨끈한 순댓국보다 더 뜨겁게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천서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그 대형 병원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 규모와 분위기에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 빠르게 오가는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 거대한 조직 한복판에 제가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아주 작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뜻밖의 인물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이전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이상우 씨였어요. 그는 이제 이곳의 행정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제게 직접 질문을 던졌고 저는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만큼은 늘 정직하게 진심으로 일할 자신은 있습니다. 정직과 진심,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나 간호사의 기술보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죠. 며칠 뒤 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꿈에 그리던 하얀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예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은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새 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또 겉돌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동료들은 제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거나 신입이라고 얕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숙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며 존중해 주었고 가끔은 까다롭거나 예민한 환자를 돌봐야 할 때 제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제가 맡은 병동에는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대소변 수발도 필요해서 다른 젊은 간호사들은 그 할머니를 조금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할머니만 보면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더라고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손의 온기를 통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루는 회진을 돌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한참이나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면회 와 있던 보호자분이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누군가의 손을 오래 잡고 계신 건 정말 처음 봐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병동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상우 행정원장님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숙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동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제게는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지지해준다는 것, 그게 사랑이든 존경이든 혹은 동료이든
그런 따뜻한 시선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은 병원 개원 기념 행사 준비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 근처 단골 카페에 들렀는데 어머, 창가 자리에 원장님이 혼자 앉아 계시더군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잠시 앉아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히 마주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병원 운용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문득 원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중심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일할 수 있으세요? 뭐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 삶의 중심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지 정작 제 자신은 없었어요. 늘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보느라 제 감정이나 욕구는 다 억누르고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참고 맞춰주며 살았는데도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혼자서 보니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요. 무너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제 긴 이야기를 원장님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값싼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죠. 정숙 씨 같은 분이 우리 병원에 계셔서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씨의 그 단단함이 우리 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날의 짧은 대화는 제게 오랫동안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감정은 마치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온몸을 감싸안는 두툼한 담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인생의 힘든 시간을 함께 통과해온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병원 운영의 상당 부분을 믿고 맡겼고 저는 행정원장 박정숙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곧 다가올 손주의 첫 돌잔치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해 고민이라면서 혹시 제가 추천해줄 만한 괜찮은 곳이 있는지 묻더군요. 사실 아들조차도 살면서 제게 무언가를 상의하거나 부탁하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며느리가 저를 찾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무척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돌잔치 때문에 고민이 많았구나. 얘야, 걱정 마렴. 내가 아주 괜찮은 곳을 알고 있어.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은데 무엇보다 내가 특별히 잘 부탁해서 신경 써둘 수 있는 곳이란다.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 며느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 병원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예약을 진행하니 장소 섭외부터 메뉴 선정, 세심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품격 있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될 수 있었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설렘과 감사가 가득 담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문자 낭독. 어머니, 덕분에 정말 근사하고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시댁 어른들께도 벌써부터 칭찬받았답니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픽 놀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기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장소 너무 좋더라. 아버지께는 그냥 조용히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어. 혹시라도 엄마 불편하게 하실까 봐.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돌잔치가 과거의 상처를 안갚음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당당하고 새로운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돌잔치 당일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장소와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의 놀란 눈치였죠. 연회장 가장 안쪽, 가장 좋은 자리에는 투명한 유리문으로 분리된 넓은 프라이빗 룸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친정 식구들과 아들 내외, 그리고 딸을 위해 준비해둔 자리였죠.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당연하다는 듯 그 룸으로 들어서려 할 때 입구에 서 있던 매니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쪽 좌석은 사전에 지정되신 가족분들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다른 하객분들은 저쪽 테이블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가 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이야? 비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분의 요청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리문 너머의 풍경은 바깥과 사뭇 다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내외 귀한 손주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아이는 며느리 품에 안겨 방긋거렸고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살뜰하게 음료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든 행복한 풍경 속에서 전 남편 병호는 멀찍이 떨어진 일반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연신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옆 사람에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뷔페가 딱 봐도 인당 10만 원은 훌쩍 넘겠구만. 이러다 우리 며느리 등골 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혹시 저 여자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비싼 데를 잡은 건가? 독한 것. 그 비아냥거림이 들리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물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곧 그도 알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마련했는지,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를 무시할 위치에 있는지 말입니다.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예상대로 병호가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세워 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으스대는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후 아까 그 매니저가 병호의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모든 비용은 이미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재단 회장님께서 미리 결제를 다 하셨습니다. 회장? 무슨 회장? 누가 냈다는 거야? 매니저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유리문 안쪽에 앉아있는 저를 조용히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정숙 행정원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저희 병원재단 회장님의 배우자이시기도 하고요. 원장님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식사 비용을 전부 결제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장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시댁 식구들은 어머머, 저 여자가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았나 봐. 무슨 수로 저런 자리에 앉았대? 라며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병호는 그저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유리문 너머의 저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부탁을 받은 병원 직원들이 테이블마다 작은 봉투를 하나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영 원장님께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작은 건강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저희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종합 건강검진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은 제 친정 식구들과 아들 내외 딸에게만 정중하게 전달되었죠. 병호와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처음부터 끝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밥짓던 아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연회장을 나설 때였습니다. 어느새 제 뒤를 따라온 병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야! 박정숙!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인데 어떻게 나를 저런 구석자리에 앉히고 가족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당신이 뭐라도 된 줄 알아? 그 병원장 마누라 됐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시요? 이제야 당신도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끼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 무시라는 걸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로 당신 곁에서 매일같이 느끼며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내 체면이 뭐가 돼. 당신이 오늘 하루 느꼈을 그 불편함과 모멸감이 제가 당신과 살면서 느꼈던 수십 년의 시간을 위로해 주거나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덕분에 당신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제 앞에 멈춰섰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병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에 말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밥 한 끼라도 편하게 얻어먹고 싶으면 이제부터라도 아들 내외한테나 잘하세요. 그게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일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나를 당신 아내였던 것처럼 부르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제가 가장 앉고 싶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내립니다.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죠. 그 돌잔치 이후 전 남편 병호에게서는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을 통해 그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제 어깨에서 내려놓은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요. 가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원장님은 살면서 어떤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좋으셨어요? 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위해 매일 밥상을 차리던 바로 그 자리요. 단 그 밥상이 더 이상 제 마음을 갉아먹거나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때만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책임감이라는 이유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자리도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가면서까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그 자리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면 조금은 버겁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으시다면 아주 잠시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한 번쯤 일어나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 자리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새로운 자리에 당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누군가가 함께해준다면 그것만큼 인생에서 멋진 반전도 없겠지요. 저는 이제 제가 정성껏 차린 식탁에서 제가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처럼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용기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 저희 옥상에 누워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